일본 요코하마에서 배를 탄 지 17일 만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하였습니다. 경직은 거기 있는 친구의 안내로 잠시 그 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친구가 경직을 어느 자그마한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건물 현관에 걸린 간판에는 대한국민회 총본부라고 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면에 태극기 2개가 엇갈린 채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독립선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2개의 태극기를 보는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조선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된 태극기를 이국 먼 땅에 와서야 만나보게 되다니. 경직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길을 가다가 국기계양대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볼 때마다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곤 하였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호놀룰루에서처럼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간의 긴 여행 끝에 경직은 미국 한복판에 있는 캔자스주 엠포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니오쇼강과 코트누두강을 양쪽에 끼고 있는 엠포리아는 숲들이 우거진 단아하고 조용한 전원도시로 학교들이 많아 교육도시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엠포리아 대학은 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한국 학생으로는 경직이 첫 유학생이었습니다. 그 대학은 장로교가 세운 학교답게 신앙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그런 점에서는 숭실대학의 분위기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학장도 목사이고 기숙사 사감들도 목사였습니다. 뾰족한 삼각 지붕을 이고 있는 학교 건물 모양도 숭실대학과 비슷한 구석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엠포리아 대학 같은 학교를 표본으로 삼아 숭실대학을 세웠을 것입니다. 경직은 엠포리아 대학에 드디어 들어섰습니다. 꿈에 그리던 유학 생활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니 설레는 마음을 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비와 생활비가 없는 가운데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직은 일단 기숙사에 들어가 생활 방도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경직은 벤더벨드 학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학장은 네덜란드계 사람으로 경직에게 자상한 관심을 기울여주며 친히 일자리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경직이 일자리를 구한 곳은 50대 독신녀 둘이서 경영하는 옷가게였습니다. 경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상점 문을 열고 청소하고 유리창을 닫고 돌아와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가서 공부한 뒤에 돌아가 잔디 깎기 등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경직이 말하지 않아도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경직은 그렇게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새롭게 열리는 인문학의 세계에 점점 매료되어 갔습니다. 심리학과 윤리학, 역사와 철학 등 여러 과목을 택해 공부했는데 교수님들은 친절하게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매일 책을 보며 요점을 정리해오라는 과제가 너무 많아서 영어가 익숙치 못한 경직은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직은 처음 접하는 학문들이라 그 당시 유학생들이 흔히 그랬듯이 책과 강의 내용을 아예 통째로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해 나갔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영어 실력도 한층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학장은 루이스 목사였고 학감은 벤더빌드 박사였는데 프린스턴 출신의 목사였습니다. 벤더빌드 박사 부부는 외국에서 온 외로운 학생이라며 경직을 종종 집으로 초대해 여러 가지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경직은 이곳에서 1년 동안 대학 생활을 했지만 규모가 작아 교수님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것은 물론 기독교 대학의 분위기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엠포리아 대학은 숭실대학에서 받은 학점들을 인정해 주어 경직은 1년 만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26년 엠포리아 대학에서 문학학사 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원은 1812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학교로 교정에는 아름드리 고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숲속에 띄엄띄엄 자리 잡은 학교 건물들은 고색 창연하여 경건한 분위기가 저절로 우러났습니다. 학생 수는 약 250명이었으며 경직이 있었던 반은 약 80명이었습니다. 경직은 처음 기숙사에 들어간 날 제대로 된 신학교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는 공원과 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파인 에스테이트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산책하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정원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사방이 소나무 숲으로 우거진 작은 동산이 나오는데 이어서 좁다란 길을 따라 올라가면 무명 전사의 무덤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알 수 없어 유해들을 모아 한 곳에 묻고 큰 무덤을 만든 뒤 사방에 나무를 심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경직은 이곳을 제일 많이 찾았습니다. 조용하고 사방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송림으로 우거져 기도하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국말로 큰 소리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일어서니 젊은 청년 남녀가 경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열중하느라 누가 오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경직은 종종 깊은 묵상에 잠겼습니다. 자유는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이만큼 부강하고 번영하여 국민들이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들의 조상인 청교도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험난한 대서양 물결을 작은 배 하나로 헤치고 건너와 자유로운 나라를 건설하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 사람들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2차 대전 후 해방되었으나 38선 이북은 자유가 말살된 불모의 땅이 되었고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으나 많은 파란이 예상되었습니다. 경직은 그것이 서글펐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원에서 경직은 다른 과목들보다 교회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들을 채워왔는지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전망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한편 경직은 교회를 직접 맡아 목회를 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미리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목회만이 하나님과 민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곳의 훌륭한 교수들처럼 박사가 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각종 장서들로 가득한 도서관은 그로 하여금 무궁무진한 학문의 세계에 대한 갈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학교 구내에도 좋은 기도처와 예배처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드리는 날마다 기도와 찬송과 예배가 그의 일생의 귀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경건 시간을 가지는 밀러채플이었습니다. 경직은 밀러채플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저절로 정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밀러채플은 두 번째 교수가 된 사무엘 밀러를 기념하여 1834년에 세운 건물이었습니다. 미국에 들를 기회가 있어 프린스턴에 다시 가게 되면 경직은 다른 곳보다 먼저 밀러채플을 찾아가곤 하였습니다. 채플 바로 앞에 서 있는 아름드리 고목에 기대어 있으면 채플 계단을 오르내리던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채플에서 부르던 찬송 소리가 고목 속에서인 듯 귓가에 아련히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프린스턴에서 그런 아름다운 추억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프린스턴 신학원에서는 이른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논쟁이 심하게 일고 있었습니다. 경직은 외국 유학생으로서 싸움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양편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원에 유학 온 한국 학생들도 신학적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서로 다른 기숙사에 묵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초록은 동색이라고 한국 유학생들끼리 자주 모이게 되었습니다. 신학적 입장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그다지 차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국을 떠나 외국에서 클럽 웨이터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함께 공부하고 있는 처지라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려고 마음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들의 신학적 입장이 교파 분열의 원인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경직도 프린스턴에서 클럽 웨이터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한 사람당 $250씩 대출해 주었는데 그 돈은 졸업한 후에 10년간 목회를 하면 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학비는 엠포리아 대학 학장 벤더벨드 목사의 추천장 덕분에 필립스라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대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장로교 멕시코 선교사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경직이 가는 곳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공중의 새처럼 하나님이 친히 경직 자신을 길러주시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여름방학에는 경직이 미국 부잣집 별장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별장은 전망 좋은 높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림처럼 아름다운 호수가 바로 집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직은 평소에 클럽 웨이터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성실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그 별장으로 모여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별장에서 노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산 아래에 있는 댄스홀로 가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젊은 사람들이 경직에게 다가와 댄스홀로 함께 가서 춤추며 놀자고 꼬드겼습니다. 경직은 그들에게 정색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춤도 출 줄 모르고 그런 곳에는 도무지 갈 마음이 없소. 그러자 그들은 입을 비죽이며 뭐라 수군대면서 자기들끼리 산 아래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이 가고 나서 집주인 부인이 비식 웃으며 경직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네 옆구리에는 벌써 천사의 날개가 나기 시작했구나. 이와 같이 경직은 클럽 웨이터나 별장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유혹들도 이겨내야만 하였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한 경직은 교회사를 공부하기 위해 예일대학 신학부 박사과정에 진학할 준비를 했습니다. 학자의 길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학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폐결핵 3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폐결핵 3기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무리하게 공부하고 일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인생 자체를 포기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언제쯤 치유가 가능한지 아니면 언제 생명을 잃게 될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을 뵙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순간순간 경직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과 결례를 위해 봉사하지도 못하고 자신을 도와준 이들의 은혜에 보답하지도 못한 채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경직은 고독한 병실에서 참으로 캄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직은 자신을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직은 미국에 와서 자기도 모르게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진 세상 야심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야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결핵균에 의해 구멍이 나고 있는 허파처럼 세상 야심으로 말미암아 경직 자신의 영혼도 구멍이 뚫려 헛바람이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과연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 경직은 영혼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많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해왔지만 이런 음성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예일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위해 봉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30살도 되지 않은 짧은 생애를 여기서 마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경직의 대답은 본물처럼 터져오르는 눈물 속에서 가늘지만 또렷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초조해하던 마음이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차츰 평안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새삼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비록 병이 들었지만 이렇게 공기 맑은 지역에 와서 좋은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병원 원장을 비롯하여 친절한 직원과 간호사들을 만난 것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경직 자신이 세상 야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 것이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한경직은 학업을 포기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조국으로 돌아가 결례를 위해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인데 나는 어차피 우리 민족을 위해 죽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다면 죽어도 조국에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죽겠다. 경직은 신학원에서 신학 이론서들과 역사 철학 서적들을 많이 읽었으나 요양원에 와서는 성 프랜시스의 전기나 성 안토니오의 전기,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참회록 등 성자들의 생애를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이론서들은 머리를 채우는 데 반하여 체험이 녹아있는 책들은 가슴을 채워주는 듯 하였습니다. 알버커키에서 보낸 2년간의 요양은 육신은 물론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병상에 누워본 경험은 이후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점차 건강이 호전된 한경직은 2년 후에는 체중이 66kg으로 늘었고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완전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하자 동료와 교수들이 예의대학의 교회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를 권하면서 그것이 조국에 더 유익할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경직은 지난 세월 배운 것을 바탕으로 여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작든지 크든지 오직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성공을 바란 것도 무슨 큰 일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포를 위해 일하고 싶었습니다. 1932년 여름 어느 날 고국을 떠난 지 7년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탄 배가 일본 요코하마에 정박하자 거기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쿄에 잠시 들렀던 경직은 유학생들을 통해 요코하마 군사기지에서 조선 청년들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들의 숙소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마침내 배가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경직은 제일 먼저 어머니의 무덤 앞에 꿇어앉아 그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먼 나라에 갔다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집에 들어서니 동네 사람들까지 몰려와 무사 귀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향의 산처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예배당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녁마다 경직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친척분들이며 친구들과 어울려 지나온 세월을 추억했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떠오른 서너 가지 문제를 놓고 여름 내내 고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들이 모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생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농촌을 개발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 이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것인가? 우리 민족의 발전과 진보를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인가였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니 선생은 경직에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숭인상업학교에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경직은 엘버커키 요양원 병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고당 선생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위해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박사와 교수의 길도 포기하고 목회자로서의 사명만 감당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선생의 요청에 대한 완곡한 사양인 셈이었습니다. 고당 선생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결심은 충분히 이해하네. 하지만 꼭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것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닐 걸세.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올바른 정신을 심어주고 영어를 가르쳐 그들을 세계인으로 키우는 것도 훌륭한 목회가 아니겠는가. 선생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 경직은 일단 숭인상업학교 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과 영어를 가르쳤을 뿐 아니라 운동장에서 가진 조회 시간에 훈화 형식의 설교를 30분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총독부 항목과에서 경직의 사상이 불온하다면서 숭인상업학교 교사 임명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신을주 제2교회에서 김기범 장로라는 사람이 경직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선생을 뵈러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을주 제2교회의 목사로 와주시길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신을주 제2교회는 교인이 300여 명, 많으면 4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없습니다. 전에 일본 사람이 살던 사택을 수리하고는 있는데 낡고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 많은 젊은이들의 신앙을 지도하려면 청년 교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제야 왜 김 장로가 찾아왔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경직은 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인도하심입니까? 그동안 선어교회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있긴 하였지만 청빙 과정에서 어그러지곤 하였습니다. 이미 제대로 갖추어진 교회일수록 청빙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경직은 예배당도 없는 가난한 교회라는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게다가 교회가 젊다는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직 자신도 집도 한 채 없는 가난한 전도사이지만 30대의 젊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직은 신을주 제2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신을주는 평양에서 제법 먼 거리에 있고 낯선 고장에다가 겨울에는 혹한이 몰아치는 곳이었지만 경직은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개척정신으로 부딪혀보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는 경직이 미국에서 돌아와 이제는 좀 안정된 가정을 이룰 줄 기대했다가 1년 남짓 만에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지만 불평 한마디 없이 경직을 따라주었습니다. 아내는 미국 땅에서 남편을 영영 잃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그를 다시 얻게 된 것만으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경직이 미국에 있을 때는 자기 병이 완치된 것이 엘버커키의 맑은 공기와 쿠퍼 목사의 자상한 관심, 미시즈 벤의 환한 미소 덕분이라고 여기기도 했지만 막상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 아내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에 자신이 나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